뭐 공간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마이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동훈 선생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저는 이제 전공은 철학을 전공했고 서양 철학.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자크라강의 욕망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욕망이죠, 욕망. 그렇게 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해서 뭐 지금 뭐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고도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욕망을. 처음에는 굉장히 욕망은 이런 것이다라고 막 자신있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도 5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조금 더 이렇게 내면으로 천착한 입장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스스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갈수록 이런 강의들이 조심스러워지는데, 더구나 이제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익히 아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정신분석 이게 굉장히 좀 기본 개념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아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제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느끼는 이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불교의 뭐 권위자는 전혀 아니고, 좀 공부를 할수록 불교도 락학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예전에 좀 이렇게 몇 분하고 스타디를 좀 하다가 바쁘기도 하고, 공부할수록 이거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불교는 접어둔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화두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락강 스스로가 자기 사상과 불교가 친화성이 많다라고 강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일본을 2차례 방문해서 64년하고 69년인가 이렇게 일단 선불교 그쪽을 찾아서 이렇게 뭐 그쪽의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불교, 특히 공사상하고 내 욕망이 굉장히 통하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락강의 특기라면 특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정통 불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락강이 말하는 게 굉장히 왜곡되고 자의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거지, 락강이 뭐 불자도 아니고 불교 이론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자기 사상들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그 10권 세미나가 이제 그 불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세미나, 불안. 이 불안에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정교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락강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락강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제 연구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불교도 굉장히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분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어디에서 시작해서 락강을 만나게 할지가 상당히 답답한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욕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불교와 락강이 비슷한 지점이 무아론에서 이제 많이 찾는데, 락강, 예, 좀 이따 일단, 예, 좀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하겠습니다. 무아론에서 찾는 것은 이제 불교도 이제 항구적인 이런 식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 뭐 상경 같은 데서. 마찬가지로 락강도 상상계를 통해서 자아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론하고 불교, 그러니까 락강의 이론이 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락강은 자아를 벗어던질 수 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 자체가 락강에게는 성립할 수가 없죠. 자아가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자아랑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자아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진여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불교와 락강을 정신분석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뭐 아레아식 같은 걸 통해서 무의식과 아레아식의 연관성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락강이 말하는 무의식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짐작하는 그런 무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해들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런 무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심층의 무의식 있고 이거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무의식을 바라보는 건데 전혀 락강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언어를 통해서 무의식을 설명하니까 아래아식 같은 걸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하다 보면 또 길을 잃어버리기가 되게 쉽죠. 그러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상도 얘기하고 욕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일종의 그 진리나 지혜 개념을 서로 얘기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불교가 이제 해탈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 해탈의 방법이나 최종적인 과정은 다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해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나 락강이 말하는 진리 개념이 상당히 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락강은 절대적 진리는 또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써 진리 이런 거는 락강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삐뚤어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삐뚤어버리는 부정해버리는 이런 게 오히려 락강이 말하는 진리에 가깝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터득을 해서 수행이라든지 뭐 공부를 해서 딱 진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히려 락강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방향에서 지식에 가까운 거죠, 훨씬. 그런데 진리에 다가가려는 태도로 문제 초점을 맞추면 통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제한된 시간이나마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자료들을 다 안 가지고 계셔서, 원래는 좀 자료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하고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욕망이 되는데, 물론 불교도 욕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성제에서 고직멸도 할 때 인간은 괴로움의 연속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결국 집착이고 집착이 불러일으키는 그 욕망인 가래, 욕탐, 가래 이런 것들이 인간을 번뇌에 이르게 하고 계속 윤회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가래라는 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락강도 욕망을 얘기하는데 욕망을 어느 식으로 얘기하냐면 사실은 욕망은 프로이드의 개념은 아닙니다. 락강은 프로이드의 계승자인데 정신분석은 프로이드가 만들었죠. 근데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창시했지만 욕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락강은 프로이드를 해석하면서 욕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락강이 프로이드에게 욕망을 적용할 때의 욕망은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즉 종교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신비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철학에서 존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이 되고 있는 주제인 욕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의 이론과 실천을 전체를 이렇게 뚫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욕망과 가래를 비교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정신분석의 욕망이 겨냥하는 바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욕망이 겨냥하는 바를 봐야지 욕망이라는 용어 자체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차이점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배경이 다른 두 사상이 만날 때 동양과 서양같이 용어 대 용어나 이론 대 이론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결국은 끝없는 이렇게 보면 오해만 나올 뿐인 거고 이제 문제의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락강이 말하는 욕망은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욕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뭐 아니면 출세를 하고 싶다. 근데 락강은 이거는 욕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욕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언가 이렇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락강은 이거는 욕망이 아니라 소외된 욕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외. 그러니까 이제 락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욕망이 있고 소외되지 않은 욕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욕망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혜라는 거나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만날 수가 있는데 욕망 대 가래, 무아 대 뭐 자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소외와 소외되지 않은 걸 나누는 건 뭐냐?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결국은 욕망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인간이 언어적인 존재, 즉 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욕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인간이 언어적 존재고 언어적 존재로서 욕망을 갖는 배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기호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시르로부터 시작된 시니피앙 시니피의 이론과 그것이 구조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욕망이 언어에서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제한된 시간에 그걸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잘 이해하는 거니까. 결국 언어가 욕망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언어를 통해야지만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언어는 늘 불완전한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일종의 그 재현이나 표상을 대표하는 게 언어지, 존재 자체의 모습을 그 자체로 드러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저는 뭐 이름이 김석이고 나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언어로 얘기를 해봤자 저의 실존적인 건 거기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언어로 표현된 이미지만이 전달될 뿐인 거지, 나라는 자체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어를 또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뭐 불림문자 같이 직관적으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락강은 그런 입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락강은 철학자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신비로운 직관을 통해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언어가 존재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지점을 드러내면 거꾸로 그것이 존재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컵의 본래 모습이 더 잘 드러날 수가 있는 거지, 컵은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이미지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데, 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의 접근을 하다 보면은 거꾸로 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즉 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부정의 논리로 나가다 보면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이미지나 자기가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 좀 느리고 뭐 답답하고, 예를 들어 그런 식의 표상을 딱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뭐 논리적이고 따지길 좋아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붙이고, 언어라는 건 우리를 이렇게 특정한 틀에 가둬버리는데, 그게 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저의 본래의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언어라는 건 우리를 속이지만, 이 소외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말하는 주체가 가진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망이란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욕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거꾸로 이제 욕망이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결국 욕망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주체가 이렇게 있고 어떤 대상이 있고, 이 대상과 주체 간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욕망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대상은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집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전혀 욕망이 아닌 거고, 사실은 이렇게 대상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여기에 어떤 언어적인 것들이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언어가 주체를 늘 언어의 구조에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죠. 즉 한쪽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대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대상과 언어의 관계가, 주체의 관계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호로서 표현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독특한 대수와 기호입니다. 이렇게 즉 형식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호인데, 크다, 작다, 똑같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불안한 분열된
이런 주체가 대상과 맺는 관계는 크거나 같거나 적거나 많거나 똑같거나 아니거나 이제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이런 불완전한 관계에서 욕망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주체 자체의 분열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주체가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으니까 욕망을 하는 거지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은 주체의 분열이나 이 불완전함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네가 불행한 거는 네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마치 돈을 받으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게 정신분석에서는 환상입니다. 환상. 즉 주체는 환상을 통해서 이 대상이 마치 자신의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락강이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불교는 미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인간은 헛된 미망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계속 미망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내가 정신분석과 불교가 일치하다고 보는 첫 번째 지점이다. 왜냐? 정신분석도 환상이 분열된 주체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불교가 말하는 미망이나 내가 말하는 환상은 통하는 바가 많다. 제가 공부할수록 통하는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열되어 있는 주체가 무언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 서양적 사고가 용어나 이론은 다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자꾸 이렇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미혹에 매달리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걸 락강은 인간 존재의 비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신분석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충족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욕망 자체가 존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헛된 순환이 이렇게 멈추는 거지. 내가 무언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소외된 욕망의 구조에 놀아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락강이 말하는 정신분석적 이해는 에릭 프롬 같은 실존주의 정신분석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합니다. 실존주의 정신분석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진리를 통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프롬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신분석과 불교가 가장 통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릭 프롬입니다. 근데 락강식으로 보면 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통하지 않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역설적 진리인데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 아니라 속에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면 훨씬 통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정신분석은 이제 욕망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가래를 얘기하는데 가래 자체만 보면은 불교는 이제 굉장히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고 가래를 일으키는 게 근본적인 어떤 무명, 무지의 상태인 이 무명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분석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지에서 욕망이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차이는 뭐냐면 정신분석은 좀 무지를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럼 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무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무지에 의해서 놀아나지 않는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무언가 어떤 상징계의 어떤 걸 통해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를 채워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 무지나 무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은 노인 배경은 굉장히 다른 거죠.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욕망이나 가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태도에서 보면 불교와 정신분석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가래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태도라든지 뭐 불교에서는 물론 이 태도를 뭐 수행으로 볼 수도 있고 반야로 볼 수도 있고 뭐 삼매로 볼 수도 있죠. 정신분석은 이걸 치료로 볼 수도 있고 분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태도라는 면 자체에 접근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도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난 이론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차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아론과 정신분석이 통하네 마네 아레아식과 무의식이 통하네 마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거고
다시 이제 좀 오겠습니다. 왜냐면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아론에서 욕망이 나타나는데,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남아 아함경에 나오는 걸 제가 옮겼는데, 그는 무명과 욕심을 떠나 밝힘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요, 내가 못한 것도 아니며, 내가 저와 같은 것도 아니며, 내가 아는 것도 아니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기도 없기도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장난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락강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물론 락강은 아함경을 읽지는 않았겠죠.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아까 얘기한 저거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즉 우리는 존재 그러면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언어적인 걸로 설명할 수 있거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존재가 아니다라고 락강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유라는 것은 일종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 존재를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는데, 그렇게 개념에 의해서 붙들어진 존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는 그걸 벗어나고 있는 게 존재지, 이건 뭐다라는 식으로 개념으로 딱 붙들거나 아니면 이미지화로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아함경의 말하고 상당히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락강은 여기서 그러면 진짜 나는 뭐냐? 불교의 무아론도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비아론적 맥락도 해석이 가능하죠. 나는 뭐 내가 아는 그런 내가 아니라 어떤 진짜 어떤 나의 자아 혹은 뭐 참된 자기,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상일 주제적인 자아 혹은 참된 자기, 이렇게 무아론의 맥락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된 자기조차도 없고 그냥 나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아론을 극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럼 락강의 입장을 여기에 비유한 뭐냐면, 사실은 무아론하고 아까 제가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참된 자아인 뭐 진여를 찾는 거라든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위치라는 것이 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진짜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욕망을 하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게 다시 굉장히 자아에서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욕망을 함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욕망은 어떠한 지속적인 행위로서만 나타나는 거지, 어떤 실체로서, 이름으로서, 어떤 이미지로서 잡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여기 분열된 주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락강을 들으셨으니까 요 개념 정도 하나는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분열된 주체, 아니면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거세된 주체가 됩니다. 거세된 주체. 정신분석은 거세란 말을 많이 쓰죠. 성기를 자른다라는 거세가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존재화 시키는 거죠. 상징계에서. 어떤 식으로 상징계에서 존재화 시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호로서. 즉 저는 남자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출신이 어디고 전공은 뭐, 이렇게 기호로서 저를 딱 구조화 시키지만 그 기호에 의해서 표현되는 제가 있는 반면에 거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호를 보고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 논리에 따라서 존재를 파악하려다 보면 또 다른 나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자아를 찾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구조적인 분열이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의 진리에 이제 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아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락강이 말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통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화두인 진리와 연동되면 상당히 통하게 됩니다. 이제 진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락강만이 아니라 이제 60년대 이후로 특히 프랑스에서 구조주의가 이렇게 태두를 하는데, 구조주의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그 맥락은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구조주의는요, 주체가 어떤 행위의 최종적인 담지자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제3의 질서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규정하고 있는 타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주의가 굉장히 혁신적인 건 뭐냐면, 그전까지는 사유든 의식이든 감정이든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거를 가정하면서 그것이 대상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유와 대상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 있는 제3의 질서가 더 본질적인 거다. 즉 주체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제3의 질서가 주체들을 그때그때 소환하고 움직여 나가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구조주의인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는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주체를 소멸하는 데로 갑니다. 주체라는 건 그냥 잠시 드러나는 껍데기 같은 거지 실체로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주체가 없으면 당연히 주체가 이렇게 목매달아 찾는 진리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놓느냐 하면 일종의 회의주의를 놓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자꾸 진리를 찾느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본원적인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가 유명한 비유를 드는데, 이렇게 해변가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 얼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파도가 뭐 탁 쓸려가지고 싹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주체라는 거죠. 잠시 나는 이 자리에 어떤 기호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구조가 나를 이렇게 휩쓸어가 버리면 해체가 되면서 또 다른 기호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무언가는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증법적 사고지만 불교식의 연기론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이 돼서 무언가 존재했다 없어지고,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이나 라칸뿐만 아니라 푸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이런 사고방식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양 사상을 하는 분들이 서양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에피소드를 들으면 좀 이따도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민감한데, 저도 철학을 하지만 이렇게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제일 안 돼요. 오히려 타 분야하고 통할 때는 되는데, 뭐 장잔이 이렇게 동양 철학을 하는 저같이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과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서로가 다른 얘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붉힌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상징계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그 갭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거꾸로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을 갖다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동양적 관점에서 서양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거꾸로 서양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오해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제가 시종일관 하는 얘기는 욕망이니 가래니 무아니 주체니 이런 용어들에 너무 매이지는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럼 또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아, 결국 락강은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이게 선불교적인 거예요. 부처를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부처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진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떤 진리냐? 부정성의 진리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이건 진리 아니다. 그럼 너 무슨 진리냐? 이것도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역설적 진리가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진리가 갈 겁니다. 그러면 정신분석 일반이 이런 진리를 주장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락강의 스승이라고 할 수, 스승은 아니죠. 사실은 락강이 이제 프로이드의 사상을 계승했으니까 프로이드만 가더라도 진리는 상당히 과학적 시각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락강과 프로이드가
같은 정신분석을 얘기하면서도 전혀 다른 정신분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이제 프로이드주의자들에게는 락강은 정신분석이 아니라 정신분석가인 척하는 사람 혹은 철학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프로이드식으로 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그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 수학과 과학과 물리로 모든 존재의 이치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진리라는 것이 언어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에 표현될 수는 없지만 그 불완전성 속에서 존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진리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존재를 겨냥해야 되는데, 이 존재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늘 부정성의 모습으로, 즉 지식이나 언어나 이미지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존재라는 것은 언제나 결핍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진리죠. 그래서 진리는 뭐냐 그러면 존재가 결핍되어 있다. 어디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냐? 지식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고, 언어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고, 관계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고,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걸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게 진리지, 이 결핍을 설명하거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가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진리 역시도 태도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욕망은 뭐냐면 이 결여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 결여를 자꾸 대상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죠. 대상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환상이게 됩니다. 환상. 그 환상은 이 대상만 주어지면은 마치 이 존재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네가 되게 외로운 거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기 때문이야. 네가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너는 사랑을 이룰 수 있고 네 결핍을 채울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게 환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은 주체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사실은 주체를 소외로 빠뜨리는 이러한 환상인 거죠. 그런데 주체는 이 환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환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환상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다 보면 소외에서 결국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서 여기서 진리에 이제 반전이 있게 됩니다. 결국 뭐냐,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죠. 이 환상을 철저하게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가로질러서. 그래서 환상이라는 걸 가로질러서 그 끝까지 가보는 게 락강이 말하는 이제 결국은 정신분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정신분석의 목표는 그래서 보통 그 전까지는 치료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사실은 정신분석이 철학과 다른 것은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이론으로서 시작이 된 거고, 여전히 오늘날도 정신분석의 핵심적 기능은 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분석이 굉장히 말장난만 하는 거고 뻥이야 라고 하더라도 정신분석이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것은 임상이라는 하나의 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철학처럼 그렇게 관념론으로 쉽게 매도당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임상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락강은 정신분석의 목표가 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임상이 아니면 뭐냐? 결국은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 주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인 거지, 그 과정에서 치료는 부산물로 얻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경증이나 도착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불안 같은 치료들은 존재의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정신분석적 실천 과정에서 일종의 부산물처럼 얻어내는 것들이지, 치료를 처음부터 목표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아라는 것을 강화시켜주고 자아를 갖다가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 계몽주의 이론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은 심리학이 하는 거지 정신분석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락강의 이론인 거죠. 그래서 다시 진리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락강의 이론이 단순하게 치료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욕망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진리와 존재와 주체, 이 결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렇게 다른 분파들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윤리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윤리 그러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되고 뭐 윤리가 굉장히 사회에 중요한 항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락강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사에서 특히 윤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공동체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사고하게 만들어주는 비판성 자체가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윤리를 도덕과 동일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도덕이 타당한지를 따져 묻는 게 윤리인 거죠. 공중질서를 지켜라 이게 도덕이라면 왜 공중질서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묻게 만드는 게 윤리인 거죠. 이런 면에서 윤리는 철학에 들어가지만 도덕은 철학이 아닙니다. 도덕은 규범이고 어른을 보고 인사해. 이게 우리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이야. 근데 이 시대의 전통적인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윤리인 거죠. 여기서 윤리는 질문이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락강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윤리에 대한 어떤 서양 철학의 관점이죠. 락강이 정신분석의 윤리를 말할 때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정신분석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치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분석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윤리가 아니라 정신분석의 원래의 목표가 뭐고 정신분석의 지향성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들이 뭔지를 묻는 게 정신분석의 윤리인 거죠. 락강은 결국 욕망을 윤리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윤리. 즉 욕망이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존재의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윤리의 문제에 연결하는 건 뭐냐면 욕망에서 일종의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욕망이 결여에 대한 관계에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환상을 통해서 욕망이 지지될 수 있는 그러한 뭐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따져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 환상의 본질을 이제 찾아나가는 것에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찾아나가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정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존재에 대한 것들은 다른 대상의 것들과 다르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불가분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존재를 자꾸 대상과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욕망을 충실하게 끝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논문에서 이제 많이 주장했는데 결국은 불교가 말하는 것도 해탈이나 반야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리라든지 아니면 존재를 갖다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이런 욕망이 아닐까. 만약에 그것조차 없으면 불교도 그냥 회의주의로 빠지겠죠. 근데 아마 회의주의는 아닐 거고 그럼 뭔가 깨달음을 위한 욕망 혹은 해탈의 욕망 혹은 진리의 욕망으로 이렇게 불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해탈의 욕망을 얘기하는 불교와 정신분석의 윤리를 통해서 욕망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락강의 사상은 상당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락강은 자신이 말하는 정신분석의 윤리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선의 윤리와 대비시킵니다. 선의 윤리.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석의 윤리는 선의 윤리가 아니다. 그럼 선의 윤리는 뭐겠습니까? 선의 윤리라는 것은 윤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선에서 찾는 거죠. 그 선은 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실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의 윤리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데서 인간은 목적이 있다.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뭐냐? 결국 행복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 근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I'm so happy 할 때 그런 행복이 아니죠. 에우다이모니아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데 에우라는 말은 이제 사로잡히다라는 뜻이고 다이모는 어떤 신령한 상태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열반 같은 거죠.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게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과 사이비 행복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 사이비 행복은 이렇게 쾌락적인 거에 계속 매달리는 이런 겁니다. 돈 같은 거, 막 이런 거 돈을 통해서 뭔가를 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명예 같은 거, 이런 거에 매달리는 거. 이런 것들은 무언가 자꾸 겉도는 대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에우다이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상태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자신의 존재의 완성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리사라면 내 요리할 수 있는 덕을 갈고 닦아서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행복이 되는 거죠. 내가 학자다 그러면 학자로서 공부할 수 있는 덕을 갈고 닦아서 최고의 학자가 되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보면 행복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선의 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의 윤리는 상당히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근데 락강은 정신분석의 윤리는 선의 윤리와 정반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충만함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고 어떤 틀로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거라는 것을 드러내가는 것이 정신분석의 윤리에 가까운 거죠. 결국 이러다 보면은 선의 윤리처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거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가는 것은 존재 결여를 그 자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 자체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신분석의 윤리인데, 이게 무슨 윤리가 됩니까? 했을 때, 이 윤리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완성이나 어떤 경지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명령처럼 되는 거죠, 명령. 존재 자체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락강은 이 자신의 윤리의 방향을 칸트에게서 찾습니다. 칸트에게서 윤리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결국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자신의 행위로서 이게 설명이 됩니다. 즉, 내가 내 의지에 입각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건 윤리적인 거지만 어떤 목적성 때문에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를 도와주는데 친구가 불쌍해서 도와준다든지, 내가 친구를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의인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명예를 갖다 준다든지 칭송한다든지 이런 식의 목적이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윤리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윤리적이냐? 순수하게 내 선의지에 복종하는 게 윤리다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의지 자체에 충실한 것이 윤리인 거지, 결과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사고하는 윤리는 아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상당히 목적론적이고 결과론적이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같은 걸 생각하면 되죠. 우리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해야 된다. 선진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좀 희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윤리의 적용인 거죠. 선의 최종적인 결과를 위해서 지금은 좀 참아줘야 된다. 내가 좀 독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칸트식 윤리로 가면 각자가 자신이 바라는 선의지에 충실한 게 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 칸트의 문제의식이 정신분석의 윤리와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정신분석의 윤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고, 존재는 뭐냐면 아까 했듯이 결여로서만 드러나는 거. 그럼 거꾸로 존재 결여를 자꾸 감추게 만드는 이런 소외된 욕망들을 벗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욕망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들이 정신분석적 윤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막 욕망을 갖다 이렇게 순화시키고 어떤 욕망의 태도를 갖다가 교육하고 이런 거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자기 존재의 발견이 정신분석의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즈키라든지 프롬이 얘기한 정신분석과 불교가 통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존재를 꿰뚫어 보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그 자체로는 타당한 거죠. 다만 이것이 결국 행복과 치료와 완성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라지지만, 존재에 대한 자증, 자각, 지각, 깨달음 이런 걸로써 어떤 불교나 정신분석이 같은 태도를 공유한다 그러면 같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 윤리를 락강은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티고네라는 이제 인물들을 끌어서 예시를 합니다. 예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가 굉장히 예를 많이 드는데, 성경에서 예수가 예를 드는 목적이 뭐냐면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말로 설명하다 보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밭의 비유라든지 성경에 굉장히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락강도 안티고네를 데려와서 욕망의 윤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안티고네는 뭐냐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이디푸스의 딸이죠. 오이디푸스는 아시죠? 자기 엄마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사람. 물론 신탁에 의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죠. 근데 나중에 결국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걸 알면서 결국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테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게 되죠. 자기 자식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엄마의 이제 브로치를 빼서 자기 눈을 찌르고 중요한 건 죽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보통 그런 식의 상황에 몰려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오이디푸스를 읽어보면 이제 코러스는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약간 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해주고 막 지금 왜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이디푸스도 자꾸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네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오이디푸스가 나를 가르치지 마라. 나는 죽지 않겠다. 비록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전개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운명을 끝까지 떠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유랑의 길을 떠나버리죠. 즉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떠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주체의 모습입니다. 상징계를 난 벗어날 수 없지만 상징계에 굴복하지는 않겠다.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도 계속 던지면서 나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찾아보겠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락강이 말하는 진리와 상당히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오이디푸스가 아니고 그 딸인 안티고네가 되는데, 오이디푸스가 재미난 게 뭐냐면 가정의 비극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아버지의 비극이 딸한테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그 통치라는 테베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라는 두 형제가 싸우다가 둘 다 죽죠. 오이디푸스의 두 자식이 서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게 되는데, 한 명은 이제 외국에서 군대를 끌어와서 테베를 침공한 사람이고, 한 명은 테베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명령을 하죠. 우리 테베를 위해서 죽은 폴리네이케스인가? 하여튼 거기는 장사를 잘 치러주고 애국자니까, 반대로 우리 테베를 공격한 저놈은 바깥에 내던져가지고 이렇게 들짐승들이 시체를 먹게 하라라고 포고령을 내리죠. 근데 안티고네가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안티고네는 자기 오빠도, 둘 다 오빠가 죽었는데, 한 명은 테베를 위해서 죽었고, 한 명은 테베의 반역자로 죽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하면, 한 명은 남한을 위해서 싸우고, 한 명은 북한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둘 다 오빠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포고령을 내렸는데, 안티고네가 결국은 포고령을 어기고, 이 죽은 오빠를 장사 지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레온한테 잡혀가지고, 너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했냐? 그랬더니 안티고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딱 두 가지 대답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안티고네가 던져주는 화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미워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고, 또 하나는 오빠니까 묻어준 거다. 남편이면 다른 남편을 얻으면 된다. 자식이면 또 낳으면 된다. 근데 오빠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생길 수 없는 거다. 즉 혈육 간의 이 정의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라 무작정 그 자체로 충실해야 된다. 결국 내 오빠니까 묻어주는 거지, 이 사람이 뭐 불쌍해서 묻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왕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묻어준 게 아니고, 순수한 그 오빠니까 묻어줘야 된다는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거죠. 결국 그 덕분에 안티고네는 크레온한테 이제 산채로 이렇게 무덤에 갇히는 벌을 받죠. 이렇게 동굴 같은데. 그래서 죽게 되는데, 안티고네의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락강이 욕망의 윤리는 바로 안티고네가 가는 길을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즉 순수하게 내 의지의 명령에 충실한 것이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혹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따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존재에 충실한 것이 결국 욕망의 윤리고, 결국은 안티고네야말로 욕망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욕망의 윤리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결국 내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참 어렵죠. 왜? 실제 존재를 구현하려다 보면 자꾸 대상적인 관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그 환상이라는 걸 깨트릴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환상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초월적으로 뭐 이렇게 환상을 딱 걷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환상은 결국은 내 존재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하나의 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결국은 가로질러 가서 아는 거죠. 알고 나서 초월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 쓰는 게 바로 이제 환상 가로지르기의 본질입니다. 이건 상당히 보면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엔 선불교하고 비슷해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근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강은 강이 아니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시 한번 또 부정을 해서 근데 살아보니까 결국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지만 그걸 부정했다가 다시 처음에로 돌아와서 말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죠. 환상 가로지르기도 똑같습니다. 존재 결여를 가로질러 가서 다시 와도 존재 결여를 여전히 느끼지만 한 번 이렇게 관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 결여를 능동적으로 마주한 주체는 더 이상 예전의 주체와 같지는 않죠. 결국 이것이 분석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걸 실천적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제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거고 안티고네처럼 그것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의 윤리인데 지금 굉장히 결론적인 얘기로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 텐데 이건 이제 락강이 세미나 10일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참 락강이 책을 딱 하나를 썼습니다. 딱 하나. 어떤 책을 썼냐면 에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동 선생님 소개할 때 여러 권의 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공저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단독으로 쓰는 건 2권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이제 에클이라는 건데 이 에클이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글모음이란 뜻이에요. 글모음집. 특별한 제목이 아니라. 근데 왜 글모음집이라는 제목이 붙었냐면 락강은 글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되게. 왜? 글은 우리 사유를 배신하니까. 즉 내 존재를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존재를 글로 표현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이제 예시로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조목조목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네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온 거죠. 제가 편지를 보낸 게 저는 심사숙고를 해서 좀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 감정적이 되고 제가 아무래도 손 아래인데 막 이렇게 따지고 울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정중하게 보내드렸는데 네가 박사라고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그 뭐냐면 글은 내게 아니죠. 이미 써놓은 이상 나를 벗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화해 편지를 써도 상대방은 모욕의 편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연애의 편지를 썼는데 상대방은 조롱의 편지로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락강은 알았기 때문에 글을 안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그러면은 진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말로써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진리는 이렇게 말이 그 자리에서 표현되는 순간 깨닫는 것이다. 상당히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락강의 저서는 세미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주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이걸 책으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다 녹음을 해서 책으로 냈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락강은 이 책에 너무 매이지 마라. 이게 상당히 선불교적이잖아요. 그죠? 문자에 너무 매이지 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문자 너머의 이야기지 너네는 문자를 보고 이렇게 죽은 락강을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게 불교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쓴 책이 에클입니다. 뭐냐면 출판사에서 설득을 했거든요. 락강을. 그래도 책이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매번 이렇게 구두 강연으로 하시다 보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잘못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세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인이 3년 동안 락강의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락강의 인정을 받은 거죠. 내가 당신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할 테니까 좀 여태까지 발표한 것들을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내보자. 결국 락강이 이제 설득돼가지고 그 논문들을 자기가 이제 교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이 에클입니다. 그 다음부터 책을 안 썼죠. 그래서 락강의 저서는 유일하게 그 에클인데 불행하게도 에클이가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언제 번역됐냐고요? 70년대 초반에 벌써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글로는 번역이 안 돼 있고 저를 만나면 이제 가끔 그 에클이 번역본이 언제쯤 나오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모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뭐 아마 최소한 내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락강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글을 읽어봐도 아까 얘기했듯이 난해합니다.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A는 A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쓴 말이 이제 에클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처가 얘기했듯이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고 이런 식의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게 에클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문답 같은 얘기로 막 글을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요. 프랑스에서 제가 이렇게 10년을 있었는데 아무리 10년을 있어도 걔네들처럼 말을 하지는 못하죠. 그럼 제가 이제 그 프랑스인들을 기죽이는 방법은 에클이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로 박사 논문 쓴다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못해요. 외국인이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이건 프랑스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책이다. 당연하죠. 그건 언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락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 때문에 그 책을 못 읽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화를 드는 게 뭐냐면 글은 우리를 속입니다. 글. 그렇지만 속임에도 불구하고 글로써 뭔가를 표현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존재가 갖고 있는 모순이죠. 이 패러독스를 그 자체로 드러내주는 게 바로 욕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가장 진정한 모습은 이건 내가 욕망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욕망하는 것은 아니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늘 다른 대상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약간 얘기합니다. 이게 내 욕망의 대상인 것 같은데 딱 이게 주어지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또 그 대상을 추구해서 딱 찾으면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뭐냐면 존재 결여가 욕망을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존재 결여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깨달아 나가는 게 바로 환상 가로지르기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제 환상 가로지르기만 한다고 해서 정신분석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의 본 모습 그걸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증상. 결국 증상이라는 것은 나를 나로서 보여주는 거죠. 증상. 내가 증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욕망의 표현도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히스테리 같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렇게 상징계에서 혹은 현실 세계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아프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거꾸로 가서 얘기하면 증상은 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증상을 나로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이걸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증상과의 동일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동일시가 왜 중요하냐면 자아는 신체 이미지의 동일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자아거든요. 주체는 언어의 동일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주체고. 그러면 결국 진정한 주체를 찾는 건 뭐냐? 언어나 신체가 아니라 증상의 동일시를 하는 것이죠. 증상은 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증상을 그 자체로 아 이게 너니까 이건 무조건 너는 갖고 살아라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또 비유를 들면 이제 사람마다 다 증상이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잡지를 뒤에서부터 봐요. 이렇게 습관이. 불교평론도 보내주시면 이렇게 뒤에서부터 몇 개 보다가 많은데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보다간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보다가 덮고 나면은 또 책을 처음부터 또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속이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를 속이는 거니까 이렇게 책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잡지 같은 건 전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이런 강박증적인 게 바로 이제 저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걸 억지로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체를 죽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이렇게 섣부른 임상을 굉장히 비판하는 게 교정을 하고 바로 잡아주고 적응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잘못하면 주체를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증상이 나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증상을 겪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증상과의 동일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석이란 건 증상과 동일시를 통해서 환상가로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욕망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업의 문제라든지 번뇌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락강이 보기엔 상당히 자기가 얘기하는 바와 통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 10권에서 이렇게 정신분석과 불교는 상당히 일치하는 지점이 많이 있다. 그런데 맥락 그대로 보면 불일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은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 성불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불교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네가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진리가 참다운 진리가 아니고 또 지식과 이미지와 상상계가 우리를 얼마나 기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라는 식으로 그 가르침 자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정신분석의 가르침과 불교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점을 열어두고 싶었던 게 이제 락강의 문제제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두를 던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 화두를 갖다 이렇게 좀 풀어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요. 미국 학자가 쓴 것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락강 선사 뭐 이런 식의 그 번역도 있어요. 락강 선사. 상당히 이렇게 선문답을 하는 거하고 락강이 너는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통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좀 채워나가다 보면 결국은 불교의 어떤 욕망에 대한 어떤 하나의 태도, 즉 무명을 통해서 참된 뭐 진여를 본다든지 반야를 깨닫는다든지 이런 것과 락강이 말하는 환상 가로지를 통해서 결국 존재의 모습을 그 자체로 보는 거, 이거는 상당히 통할 수 있다.